자, 이번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인데, 요거는 외우는 걸 먼저 탄탄하게 해놓고, 외운 거 기반으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혹시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있어요? 교육학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사실상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누가 요 단계를 잘 외웠나 보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상 내용은요. 그렇게 큰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자, 몇 단계죠? 1, 2, 3, 4, 5, 7, 8. 8단계가 되겠습니다. 2, 4, 6. 8단계네요. 그죠? 8단계. 1, 2, 3, 4, 5, 6, 7, 8단계가 되겠고, 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혹시 아까 제가 그 성격심리 오리엔테이션 때 에릭 에릭슨이라고 했었죠. 아, 그거 아까 에릭 에릭슨 설명했어요? 아이고, 설명 안 했던 것 같다. 저것만 놓고. 그 자기 친아빠, 그죠? 친아빠를 영원히 못 찾아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근데 양아버지가 나를 좀 키워줬으면 나는 솔직히 고마움을 느낄 것 같은데 나는 에릭슨 성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성을 바꾸죠. 원래는 아버지의 성을 썼었거든요. 양아버지의 성을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야마가 돌았는지 이제 뭐 나는 나의 아들이다. 난 누구의 아들도 아니다. 뭐 양아빠 내 아빠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에릭의 에릭슨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에릭슨이라고 씁니다. 에릭슨. 그래서 이 뒤에 에릭슨이란 성은 뭐예요? 내 이름이 에릭인데 내가 내 아들이다. 이 사람들아. 그죠? 그래서 에릭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은 자, 우리 에릭슨의 나는 우리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었다를 생각하면서 좀 여자로 바꿔볼게요. 여자로. 자,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노란색으로 쓸까? 신자가 뭘 보고 느낌이 이상했어? 어떤 느낌? 내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대. 나 말고. 그죠? 신자라는 애가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은데 엄마, 아빠 얼굴을 봤더니 엄마도 하얗고 여드름, 주근깨 없고 아빠도 하얗고 주근깨가 없는 거예요. 나 여드름이랑 잘못 말했죠? 주근깨가 되게 많은데 엄마도 주근깨가 없고 아빠도 주근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주근깨가 없는데 난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 이거 어디서 왔어? 라고 하면서 신자가 주근깨는 없으니까 주근깨를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상해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내 부모님이 아닌가 봐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세상에 없는 단어인데 약간 이 내용을 보고 들으면 약간 있는 단어 같은데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그냥 느낌상 외워주세요. 엄마한테 묻습니다. 난 누구의 친생자야? 이렇게 묻습니다. 친생자. 뭐 있는 단어 같죠? 없어요 이런 단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뭐 나옵니까? 봅시다. 맨 처음 적응 대 부적응 방식에 신뢰 대 불신감이 있죠. 신뢰 대 불신감. 밑에 자율성 대 의심 수치심.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네 번째 근면성 대 열등감. 다섯 번째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돈. 여섯 번째 친밀감 대 고립감. 일곱 번째 생산성 대 침체감. 여덟 번째 자아 통합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감 그 다음에 자신감이지. 자율성이네요. 죄송해요.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성취, 정체성, 자아 정체성 가지고 여기는 반대로 역할, 정체성 역할 혼돈.
반대니까. 여기는 친 뭐예요? 친밀감, 생산성, 그 다음 뭐야? 자아통합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외우냐? 이제 이건 단계고, 단계 지울게요. 단계 지우고, 나이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에서 1세까지입니다. 0에서 1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3세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5세까지이고요. 5세까지이고. 그 다음 단계가 11세가 되겠습니다. 11세. 근데 11세 1 플러스 1은 2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데 2런 18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2런 18. 욕한 게 아니라 18세까지예요. 18세까지. 그 다음에 약간 의미가 없어. 35세, 55세, 35세, 55세, 어쨌든, 여기까지. 사실 35세, 55세의, 이 무한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문 상담교사가 되면 아이들 상담해야 되는데, 이제 내담자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좀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끊길 거예요. 그죠? 이런 18세까지가 좀 끊길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18세, 여기는 11은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이니까, 이런 18세가 와야 되니까 1 더하기 1. 됐죠? 외워졌죠? 자, 135까지는 그냥 홀수, 135, 이런 18 어때요? 135, 이런 18 이렇게 외워주시면 나이가 정말 잘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신뢰감 대 당연히 불신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의심, 수치심. 자, 주도성 대 죄의식. 자, 근명성 대 열등감. 역할운동. 사실 이 뒤엔 또 의미가 없는데, 고립감, 침체감, 절망감. 고립감, 침체감, 절망감.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실패한 위기, 삶의 위기에서 실패한 애들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진짜, 지을, 리을 같이 또 이제 덕목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뒤에 또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 덕목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덕목들은 뭐 있어요? 희망과 의지. 이것도 빨간색으로 씁시다. 희망과 의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뭐 하죠? 남편한테 지금 내가 혼잣말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자, 이제 신자가 물었어. 엄마, 나 죽은 게 보니까 난 누구의 딸이야? 솔직히 말해. 정체성에 혼란이 오려고 해. 난 누구의 친생자야? 물었더니 이제 신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남편한테 사실 남편 딸이 아니라고 내가 약간 바람나서 다른 남자애를 가졌다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너네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 신자가 당신 딸 아니라고. 나의 죄목은 목적이 되겠죠. 목적. 나의 죄목은 남편 당신을 능멸한 죄. 제가 아까 구함남자성 기억나요?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남근기, 남자성이었는데 잠복기, 성기기였죠? 발음 나은 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바꿔 적으면 된다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죄목은 당신을 능멸한 죄입니다. 능멸한 죄인데 요 멸자를 열로 바꿔줄게요. 그럼 열등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능멸한 죄. 그래서 능멸인데 요 멸자는
열등감의 글자를 좀 바꾼 거라는 거. 당신을 능멸한 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미안해. 우리 신자 당신 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말이 난 우리 신자를 충실하게 키울 거야.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 신자를 지혜롭게 키워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약간 외워지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자가 죽음께를 보면서 엄마 아빠 죽음께 없잖아. 나 죽음께 있어. 나 정체성에 혼란이 와. 난 누구의 친생자야? 물었더니 엄마가 그래 신자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한테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거야. 고백할 거야. 나의 죄목은 당신을 능멸한 죄. 그죠? 능력. 그죠? 여기가 능력. 여기가 능력. 외울 때는 능멸. 그죠? 능멸한 죄. 능력.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난 우리 신자 충실하게 키울 거야. 뭘로? 사랑과 돌봄으로 키워서 지혜롭게 우리 신자를 키워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외워지나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쓰면 약간 외워지죠? 그래서 그 에릭선. 난 나의 아들이다. 왜? 우리 아빠를 모르니까. 신자도 그런 거야. 신자도 우리 아빠 누구야?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봅시다. 그러면 자, 신뢰 대 불신감. 유아는 이제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죠. 왜냐면 이렇게 젖 빨고 이렇게 엄마한테 안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면 신뢰감, 그쵸? 엄마가 이제 밥 안 주면은 불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율성 대 의심 수치심. 자, 이때 프로이트 보면 여기 표에 있으면 뭐예요? 아까 응꼬를 이제 쥐고 응꼬를 쥐고 펴락하면서 이제 배변 활동 훈련을 하죠. 그래서 배변 훈련으로 집착과 해방을 배운다. 어떤 부모는 배변 훈련으로 아이들의 자율적인 성숙을 지지해주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고, 내가 응꼬를 조절할 수 있어. 그죠? 반대로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연습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때,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발달시킨다. 자, 주도성. 자,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활동과 환상에 반응할 때 부모가 아이를 처벌하거나 주도성을 금지시키거나 아이에게 새로운 주도성을 나쁜 것으로 느끼게 만들면 아이는 죄의식을 발달시킨다. 사실 요 단어를 다 외워서 그냥 말 지어내면 돼요. 요 단어들만 넣어서 이해하셨죠? 자, 근면성 대 열등감.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아이는 주어진 일을 완성함으로써 얻어진 기쁨을 얻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면 칭찬과 강화를 받고 근면성을 촉진한다. 만약 아이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조롱받고 야단받고 거절당하면 아이는 자신을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해가 되죠?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개인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견해와 자신에 대한 견해를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상을 가지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자아 정체감이라면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요.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시기, 즉 역할과 자아상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 유예기라고 봤고요. 정체감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역할 혼돈, 지가 역할 혼돈 되게 많이 겪었어요. 자기 아빠 몰라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여행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18세에서 35세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읽어봐 주세요. 지금 좀 갈 길이 바빠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나이의 신경적 성격 이론을 보겠습니다. 아까 호나이 제가 말했지만 성격 심리학자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여자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불안은 뭐야? 기본적 불안은 호나이가 말합니다.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따뜻함과 보살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다 말하죠. 가정에서 사랑, 온정, 신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애가 불안이 올라온다.
호나이는 아이로부터 불완전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내의 모든 부정적 요인,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뒤에 패고 싸우고 야이 씨삐, 야이 개삐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 이제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 불안이 올라오게 하는 부정적 악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애를 지배하는 거, 고립시키는 거, 과보호하는 거, 적의적으로 행동하는 거, 애한테 무관심한 거, 애한테 일관되지 않은 행동, 애를 무시하는 거, 부모끼리 불화, 돌봄과 지도의 결여, 격려와 애정의 결여 등이 뭐예요? 기본적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요소들이다. 자, 그래서 아동기의 아이는 4가지 방식인 애정과 사랑의 확보, 복종, 힘성취, 철회로 기본적 불안에 뭐 한다? 이 표시 아까 자아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보호 기제라고 하는데 자방어 기제, 자보호 기제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답안지에 써서 서로 틀리면 안 되고 이런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냥 요 밑에 자아보호 기제에 들어가는 애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요거 제가 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철의 힘으로 복사해주세요 라고 외웁니다. 철의 힘으로 복사해주세요. 뭐야 이거. 철의 힘으로 괄호치는 건 언제나 그냥 무시하는 요소예요. 철의 힘으로 복사. 복사, 이거는 호치키스 찍는 거고, 복사가 되겠죠. 철의 힘으로 복사.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여기는 그냥, 철회가 되겠습니다. 힘은 힘성취. 그 다음에 여기는 복종. 세 번째가 사랑과 애정의 확보가 뭐예요? 이거 다가 자아, 보호, 기제. 뭘로부터? from 기본적 불안으로부터. 그렇죠? 기본적 불안으로부터 이 from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기본적 불안으로부터 나를 자아보기자는 것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씩 갈게요. 자, 기본적 불안에 방어하는 것으로 자아보기제고요. 이런 기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보통 부정적인 성격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자아보기제를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 기제들 간의 마찰을 통해 신경증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쓰면 2개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시가 있네. 힘성취와 복종 욕구를 동시에 자아보기제로 사용하게 되면 욕구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자, 자아보기제의 4가지 갑니다. 애정과 사랑의 확보는 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거나 착한 아이 이런 거, 착한 아이 무슨 증후군 이런 거 있죠.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는 애정을 제공하도록 타입을 위협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는 거. 착한 아이 같은 행동 있죠. 자, 2번째, 복종입니다. 자아보호 수단의 복종을 사용하여 위협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순응합니다. 넙죽 엎드리는 거죠. 복종한 아이들은 타인에게 반감을 사는 행위를 안 해요. 복종의 기제를 사용한 아이들은 타인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이 갖는 욕망이나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힘성취.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제가 성격심리 오리엔테이션 때 호나이가 실제 했던 말입니다. 호나이가 진짜 실제로 했던 말. 내가 아름답지 않다면 영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어디 갔다고? 의대를 갔다고요. 안 예쁘니까 좋은데 시집 안 갈 것 같아서 이거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의대를 간 거예요. 본인이 실제 한 말입니다. 자, 힘성취. 타인을 능가하는 힘성취, 성공, 우월성 확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무력감을 보상하고 안전을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아름다워질 수 없다면 영리해져야겠다. 실제로 호나이가 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철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 거, 안 만나는 거 아무도. 개인은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 되려고 시도를 한다. 자, 신경증 욕구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 불안을 처리하는데 사용한 방어적 태도를 신경적 욕구라고 합니다. 10가지의 신경증 욕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합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증 욕구라 불렀습니다. 기체들 간의 마찰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요. 호나이가 제안한 10가지의 신경증 욕구를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번엔 빨간색. 자, 신경증 욕구. 여러분, 이거를 또, 막, 너무 이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기본적 불안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어적 태도를 신경증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이 정의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는 이렇게 예시가 나와 놓고, 결국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자, 가에 해당하는 호나이의 신경증 욕구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외울 애들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성자 애인이 뭐 하냐면요. 성자 애인이 그겁니다.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왜 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막 몇 바퀴 돌고 해가지고 탁 착지하고 탁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야? 여홍철 선수가, 여홍철도 얘기하면 또 그래요. 제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철 그 선수 모르시죠? 영철 선수가 이제 막 공중에서 막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탁 착지하는 거 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자 애인이 야생 힘이 넘쳐. 그죠? 야생 힘이 넘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탁 착지를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탁 착지하고 팍 뻗어야 되죠. 그래서 야생 힘이 넘치는 최조 선수인데 언제 진짜 멋지냐고 착지를 탁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 멋져 라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멋져. 1, 2, 3, 4, 5, 6, 7, 8, 9, 10, 11.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착지를 했을 때 야생이 넘치고 한 번씩 다 써었는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마둘이 묶어줘. 얘는 애정과 인정의 신경증 욕구가 되겠습니다. 요 둘이 묶어줘. 성취와 야망의 신경증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아 충족의 신경증 욕구. 여기는 생애 편협한 제한을 하고 싶은 신경증 욕구. 요거는 힘에 대한 신경증 욕구. 여기는 착취에 대한 신경증 욕구. 이거는 지배적 파트너에 대한 신경증 욕구. 여기는 완전에 대한 신경증 욕구. 여기는 존경에 대한 신경증 욕구가 되겠습니다. 됐죠? 성자 애인이 체조 선수인데 어떻게 해요? 야생힘이 넘치는 체조 선수야. 착지했을 때 완전 멋져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갈게요.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 욕구. 뭐예요? 너무 읽으면 이해가 되지. 그냥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 욕구 이해가 되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애정과 인정을 무분별하게 강하게 욕구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이나 관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요. 지나친 애정과 인정 욕구에 매여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주체적이고 성숙된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관심이 오지 않는다는 증거나 비난에 지나치게 예민해요. 됐죠? 뭔가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을 책임질 지배적 파트너에 대한 신경증 욕구입니다. 제가 아까 태어난 나이를 적고 있었죠? 이 사람 보자. 누구야? 호나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호나이가 1885년도에 태어났어요. 1885년도.
자, 1885년도에는 아까 특징이 있었죠.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요. 이때에는 호나이는 의대에 입학했는데 이때에는 여자가 직업이 없었어요. 참고로 미국도 1930년도, 40년대까지는 다 여자는 주부예요. 여자 직업 없습니다. 그럼 이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시대 때 1885년도에 태어난 여잔데 직업이 없어. 나 40까지 결혼을 했어. 거기 뭐 회사가 있어. 내가 뭐 유튜브를 해. 뭘 해. 그때 1885년도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돈 많은 남자를 이렇게 붙잡고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보세요. 아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이제 호나이 책을 빌려서 읽었는데요. 호나이 어머님이 아빠랑 20살 차이 났잖아요. 재혼했잖아요. 왜? 여자가 직업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약간 붙어서 살려고 그 호나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호나이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20살 차이 나고 남편이랑. 내가 20살인데 40이랑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자, 지배적 파트너를 찾는 사람은 타인에게 매우 의존적입니다. 지배적 파트너를 찾는 사람은 파트너의 자비, 사랑, 우정이 없으며 고독과 부적절한 감정을 느껴요. 지배적 파트너를 추구하는 신경질 욕구를 가진 사람은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성숙된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파트너를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파트너가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또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혼도 못하죠. 그 시대 때는. 자, 세 번째, 힘에 대한 신경쓰 욕구.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우리도 힘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불안, 약함, 열등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한다. 그죠? 불안의 핵심 요소인, 기본적 불안의 핵심 요소인 무력감을 보호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착취에 대한 신경증 욕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직업, 연인까지 빼앗으면 개수레기. 그렇죠? 안정감으로부터 불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다른 사람 직업, 연인, 아이디어까지 빼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을 해주길 기대하며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타인을 비난한다. 타인을 착취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는 타인들이 자신들을 속이거나 착취할 것이란 두려움과 관련된다. 타인들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 자, 특권. 그게 없었구나. 내가 이상하다 했어. 특기입니다. 특히 착지할 때 완전 멋져. 여기가 특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 좀 봐주세요. 제가 특히 착지할 때가 가장 먼저. 그래서 특은 뭐예요? 특권에 대한 신경증 욕구도 어렵지 않잖아. 뒤에 넘어갑시다. 친구가 유명인사인가? 특권층에 속해 있는가?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가? 특권을 강화시켜줄 배우자가 있는가? 특권을 강화시켜줄 배우자. 우리 드라마에 맨날 많이 나오잖아. 내 남자친구 재벌 2세야, 재벌 3세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죠. 내 남자친구 의사야, 내 남자친구 검사야,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신경증 욕구. 존경에 대한 신경증 욕구도 어렵지 않죠. 존경에 대한 신경증 환자는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상화된 자아를 창조한다.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소유물보다 자신들의 이상적 자아가 얼마나 존경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신이 착함과 똑똑함의 전형인 것처럼 난 똑똑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성취와 양아망에 대한 신경증 욕구. 위신과 명성, 존경에 대한 욕구는 성취 욕구와 관련이 있다. 성취, 야망에 대한 신경증 환자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유명한 화가이자 뛰어난 의사이자 저명한 음악가이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길 가지가지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최고가 되길 바라네요. 누구는 한 개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성공이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큰 성공을 성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올감을 얻는 수레기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충족에 대한 신경증 욕구. 자아충족을 자립과 독립에 대한 욕구로도 쓰시면 되겠어요. 봅시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정서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안 돼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가 되겠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나왔는데 나만 나오면 내가 1등이야. 그런 느낌이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둠으로써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깨질 염려가 없다. 왜?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왔으니까 내가 1등이니까요.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9번 완전 혹은 완벽주의에 대한 신경증 욕구. 호나이는 완전에 대한 욕구가 전형적으로 아동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믿었다. 완전 욕구를 추구하는 신경증 환자의 부모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요구하는데 비현실적인 기준을 자녀가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비난하거나 비웃곤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일생을 보내게 되고요. 불쌍하다, 그쵸? 이런 애들. 우리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아주 이제 옛날 드라마가 됐지만, 스카이 캐슬,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들이 공정하고 올바르며 책임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흠이 있다거나 단점이 있다는 기미만 보여도 매우 민감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도덕적이고 정직한 것은 아니지만 완벽함과 정직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생에 편협한 제한에 대한 신경증 욕구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은 대체로 모험을 즐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비웃을까봐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꺼립니다. 모임이나 운동 경기와 같이 자발성이나 개방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실패할까봐, 공공연한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교사나 사업가 같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단조롭고 정돈된 삶 속에 안주하려고 하죠. 자, 신경증 경향성 뒤에 넘기시면 38페이지에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요 세 가지. 얘네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요렇게 외워요. 빨간색 썼죠? 이번엔 흰색을 써야겠네. 세 가지 유형입니다. 38쪽에. 첫 번째 뭐예요? 순응형 성격이 되겠습니다. 순응형. 두 번째 지배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배형. 세 번째 회피형이 되겠고요. 자, 아이고 뒤에 걸로 적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순응형. 그래, 나 좀 이상하다 했어. 순응형, 공격형, 그 다음에 고립형. 자, 아까 우리 제가 사지기회로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지기회 아까 알려드렸죠? 아들러. 사회적 유형형, 지배형, 기생형, 사지기회, 회피형이 되겠죠. 아까 그 아들러 유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응형은 뭐예요? 기생형. 이건 아들러 거예요. 이거는 호나이 거고. 자, 공격형이 아들러는 지배형이 되겠고. 자, 고립형이 아들러 거가 회피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10개였죠. 여기 10개였어요. 이거 하나로 치고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였죠. 자, 여기 하나, 둘, 요 2개 유형만 외우면은 이거는 나머지 싸그리 넣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울 거냐? 순응형은 우리 지금 호나이 하고 있죠? 약간 그 호나이 아버지가 여자는 그냥 시집 잘 가야 돼. 남편한테 예 고분고분하고 이런 말을 맨날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라서. 자, 그러면 순응하는 갑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애. 호나이 아버지를 떠올리시면서 여자는 고분고분해야 돼. 순응하는 지애. 사람 이름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자, 고립형은 어떻게 외울 거냐면 고립형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외우면 돼요. 그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죠? 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말인가? 미생?
그런 걸 거예요. 미생. 근데 완성된 게 뭐냐면 완생이란 말이에요. 미생의 반대말이 완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려면 완생자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먹는 거가 더 외우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적으면 먹기 싫긴 한데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생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완자. 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공격형 들어가요. 이게 무슨 X 소리예요? 뭐 멍멍 같은 소리예요? 라고 하시면 자, 지에는 뭐냐면 지배적 파트너가 되겠고 이 애는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 욕구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배적 파트너,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 욕구. 자, 여기는 뭐야? 완전에 대한 신경증 욕구, 생의 편협에 대한 제한을 하는 신경증 욕구, 충족, 자립과 독립을 하는 신경증 욕구가 고립형, 자기를 고립시키는 유형이 되겠고요. 공격형은 나머지 뭐 있어? 공격형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지에 빼고 존경와는 여기 있잖아. 지 저기 들어갔지. 착취, 특권, 힘, 생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야 없지. 요렇게. 그 다음에 애는 여기 있잖아. 애정과 인정. 그 다음 자충족은 여기 있으니까 요 파란색들이 어디? 공격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수능형 성격은 뭐예요? 타인에게 다가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인정, 사랑을 얻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 불쌍하다, 그죠? 사랑받고자,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 특히 배우자를 조종하는 경향.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에도 타인의 욕구를 항상 자신의 욕구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 6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수능형 성격이 되겠고요. 7번 하나 더 읽읍시다. 자신들의 안전이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타인의 인정과 확신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수능형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공격적 성격은 뭐 쉽잖아. 적대적 보고, 타인의 반한 행동, 적자생존 원칙, 삶이 정글, 강함, 사나움, 타인 고려 안 하고, 거칠고 지배적이고, 논쟁 즐기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요. 고립형 성격은 사람들 안 만나려는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 정서적인 거리 유지하려고 하고, 타인과 사랑, 증오, 협동심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타인과 연관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 혼자 있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들은 이성, 논리, 지능에 더 많은 강조를 둔다. 요거 이제 고립형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발달 바이 두무사죄. 전 두무사죄라고 외우거든요.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조금 지우고 두무사죄. 두무사죄. 두 명의 무사에 죄가 있나 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영화를 언제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시를 드리는데 일본 영화 중에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동학대 영화가 되겠고요. 그 내용이 엄마가 애가 한 7살짜리 딸 엄마가 이름이 미즈키입니다. 근데 이 미즈키라는 엄마가 이 7살짜리 애를 개패듯이 학대를 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에 나왔던 저 여자아이를 영화가 끝나고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쟤를 되게 많이 달래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개패듯이 맞아요. 개 맞듯이 맞아요. 그 장면 중에는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물론 그 핸드폰을 아마 내가 보기엔 뭐 안에 솜을 넣었던가 그랬겠지. 진짜 이 무거운 핸드폰을 던질 수는 없을 텐데 애 머리에다가 바로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엄마가. 그리고 와, 무섭더라. 이제 애가 7살이니까 좀 작아서 이 엄마가 애를 여길 이렇게 잡고 애가 이제 무릎이 질질 끌려 이렇게 잡혀가지고 엄마가 집어 던져요.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러냐? 이 미즈키라는 이 아이의 이 엄마가 어릴 때 학대당하고 자라서 사랑해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나도 사랑을 안 받아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엄마를 알게 된 이웃 주민 여자분 이름이 히카루예요. 그 여자분이 이제 이름 다 아까 막 맞았던 7살짜리 아이 이름이 아야네거든요. 근데 이 이웃 주민인 히카루라는 아줌마가 아야네 보니까 막 얼굴에 멍이고 막 몸에 멍이 있는 거 보고 이 미즈키라는 엄마가 애를 이렇게 때려 팬 거를 히카루 아줌마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히카루 아줌마도 알고 보니까 학대 당하며 자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카루 아줌마가 이 미즈키 아줌마가 본인이 학대 받아서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게 아니라 사회학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맞고 자라서 애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카루 아줌마가 이 미즈키 아줌마를 좀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당신도 학대를 받았군요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제 히카루 아줌마의 이제 이마, 항상 앞머리가 있거든요. 앞머리를 딱 뒤집는데 여기 이제 담배빵이 이제 이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 설명하면서 되게 슬픈데 그 부모가 그죠? 히카루 여자 아줌마의 부모가 담배를 이제 담배 불을 이제 애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의 흉터가 남은 거가 되겠죠. 그 이제 미즈키 엄마도 손등에 이제 담배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뭐냐면 너도 나도 그 학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아얀의 하태까지 하지 말자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아야네라는 7살짜리 아이가 막 진짜 막 두들겨 맞는데요. 좀 슬픈 건 두들겨 맞는데 되게 언제나 엄마를 안고 있고 엄마를 따라다니고 이제 엄마 사랑해 막 이런 걸 합니다. 아마 두들겨 맞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약간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요. 태어나서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지 않으면 남은 나를 키워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야네는 엄마한테 두들겨 맞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엄청 사랑하고 따르고 엄마를 맨날 쫓아다니고 안고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한번 너는 착한 아이 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애가 두들겨 맞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그죠? 나의 부모만이 나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도망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성격 발달을 좀 안 좋은 식으로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부모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는데, 그 적개심을 온전하게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에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적개심으로 성격이 약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왜 생겼냐?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막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응석을 내버려 두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가 아까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무기력해지겠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자, 무기력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적개심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자, 엄마 아빠에 대한 적개심을 왜 표현하지 못하냐? 자, 엄마 아빠가 일단 덩치가 더 크잖아. 애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엄마 이렇게 했다가 더 두들겨 맞을까봐 두려움으로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처벌, 신체적 학대, 여러 유형의 위협 등 통해서 부모를 대드는 게 두려워서 적개심을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아까 말했지만 눈물 날 것 같은데 그 아얀의 개가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엄마 사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아무리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도 나의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동은 부모의 실제적 사랑과 현실적 괴리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그나마 애정도 잃어버릴까봐 적대감을 억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좀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막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러면서 아동은 종종 자신이 느낀 적대감과 반항심에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 내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나쁜 놈이다. 죄의식. 넘어갈게요. 자, 뒤에 자아의 구분에 주관적 자아, 현실적 자아, 뭐 객관적 실제 자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 40페이지, 41페이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거가 다른 책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넣었는데 요 강의하기 전주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가가지고 호나이에 관련된 책을 다 빌려봤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 주관적, 현실적 자아, 객관적, 실제적 자아 요거 있죠. 이상적 자아. 요거 우리 어디서 배우죠? 히긴스의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 그때 가서 배웁니다. 히긴스가 좀 더 정리를 잘 해놨고요. 요 호나이 1세대잖아요. 신프로이드 학파처럼 1세대의 성격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뭔지 설명을 할 수 없었어.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호나이 책을 보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호나이가 주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히긴스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세요. 40, 41페이지는. 자, 이어서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농부인데 말없는 사람,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 본인은 동성애자, 아주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설리번이 대인관계 성격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졌는데 한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리번이 엿들을까봐 좀 조용히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주요 개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생리적 욕구, 그죠? 생존에 필요한 거, 음식, 물, 휴식, 공기, 섹스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설리번은 그렇게 썼으니까 저도 그냥 그 책을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전. 불안은 언제나 대인관계에 원천을 두고 있다. 설리번은 불안이 아동의 자신감 혹은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봤다. 자, 아동의 안정감은 그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에 의존한다. 만약 어머니가 아동의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긴장하거나 화를 내고 불행해하면 아동은 어머니의 이런 감정을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감정이 불안이다. 자, 불안은 설리번은 항상 불안이 대인관계부터 비롯된다. 자아체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성격의 양상.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좀, 대인관계 성격 이론은 좀 약간 부실합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거. 하여튼 읽어보세요. 전 좀 약간 공감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역동성 단어 읽어보시고, 인간상 형성 읽어보시고요. 자아상 형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나 자아상, 나쁜 나 자아상, 나 아닌 나 자아상이 있습니다. 좋은 나 읽어볼 필요 없고, 나쁜 나는 이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면 엄마가 양육하면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면 엄마는 유아의 특정 행동, 신체의 특정 부분을 만지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특정 음식을 거부하거나 목욕하지 않으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엄마의 긴장으로 인해 유아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엄마의 행동들로 인해 유아는 나쁜 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나 아닌 나 자아상. 나 아닌 나 자아상. 두 번째 줄. 정신분열증 환자는 나 아닌 나 자아상을 경험을 자주 한다. 나 아닌 나는 강렬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불안이 크면 현실과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유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인간관계의 추론 등이 어려워지고 경험 내용과 경험에 대한 감정이 분리되게 된다.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경험 방식도 제가 또 공감하기 힘든데 읽어볼게요. 자, 원형적 경험 방식 뭐예요? 감각 단계의 사고. 그죠? 인생 초기에 생후 몇 개월 동안에만 하는 건데 시험에 나오면 난 정말 짜증날 것 같아. 생후 몇 개월 동안 하는 감각적 단계를 시험에 내면은 우리는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할 건데 왜 이걸 그렇죠. 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감각,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석함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병렬적 경험 양식. 사물들끼리 연관성을 잘 맺지 못하는 경험 단계의 사고입니다. 사물을 나란히 놓지만 서로 간의 관련을 짓지 못하는 배열을 의미하고요. 논리적 관련이 없는 사건들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즉, 다양한 경험 간의 관련을 짓지만 이러한 관련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세 번째, 통합적 경험 양식. 현실적인 평가 단계의 사고다. 조화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사물을 배열한다. 현실 통합적 경험이란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능력과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서 원인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한다.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논리적인 통합을 통합적 양식이라고 불렀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외우세요. 그쵸? 원형적 경험 양식, 병렬적 경험 양식, 통합적 경험 양식. 세 개니까. 자, 성격의 방어. 주요한 방어는 해리 병렬적 왜곡 승화다. 자, 중요한 거는 병렬적 왜곡이 기출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가 4년도에 나왔어요. 해리는 프로이트의 부정, 억압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역동성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 태도, 욕망을 의식적인 자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위협적인 것에 민감하게 작동한다. 억압에서처럼 개인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불쾌한 경험을 보거나 듣지 않으며 회상할 수 없다.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현실적 측면을 배제시키는 선택적 부주의를 해리라고 한다. 그래서 3번, 4번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프로이트의 부정 억압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 나오게 되면 프로이트의 부정 억압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 해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적 왜곡은 솔직히 내가 모든 이 설리번 내용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병렬적 왜곡은 자, 타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자신이 경험해왔던 나쁜 관계에 의해 편향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또 갑니다. 제가 아까 OT를 여기 했던 관계로 자꾸 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성격심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신프로이닥파는 뭘 따른다고 했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아동기 경험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라는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사람들이 신프로이닥파였습니다. 이 병렬적 왜곡은 내가 어릴 때 아빠 미안해. 내가 어릴 때 만약에 우리 아빠가 바람을 폈어요. 그렇지 않은데 정말 아빠 미안해. 내가 어릴 때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 남자는 못 믿어. 남자는 다 바람 피울 거야. 난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 필까봐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난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 필까봐 이혼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는 거야. 남자가 나한테 고백하면 너 못 믿어. 너도 바람 필 거잖아. 왜냐고?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바람 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병렬적 왜곡.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 따른 그 후로부터 남자들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면 항상 증오심을 느끼게 된다. 상사도 남자면 바람필 XX 뭐죠? 동기도 만나면 야, 너 바람필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병렬적 왜곡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의 그런 부정적 생각이 이제 어떻게 돼요? 편향되거나 왜곡되어서 계속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병렬적 왜곡. 승화는 프로이트가 사용한 승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승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게 혼란을 주고 위협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자기향상적인 충동으로 변화시킨다.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설리번을 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자, 왜 욕하냐면요. 성격 발달 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었는데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왜냐고요? 이게 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얼마나 이 나쁜 사람, 그죠? 이 나쁜 사람 이런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출에 나와서 우리를 또 외우게 하네요, 맞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욕 집에서 많이 할게요. 자, 유아기, 자, 18개월까지는 자책이 없음, 경험 양식, 원형적, 관련 대인관계 경험은 선, 악, 양면을 지닌 엄마에 대한 두려움, 부모의 돌봄에 완전히 의존적이고요. 아동기 때는 성역할 인지를 하고, 아까 우리 그 경험 양식에 병렬과 통합이 섞여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 경험은 인간상 형성,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고립적이거나 의존적이거나 악의를 드러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면 악의적 변형, 부정적, 적의적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요. 타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게 됩니다. 소년기에는 욕구통합, 내적 통제, 그 다음에 경험 양식은 통합적입니다. 소년기부터는 다 통합적이에요. 대인관계 경험은 사회와 협동과 경쟁, 통제, 배움, 의존적. 청소년기 전기에는 통합적이고요. 동성 또래에 대한 강한 욕구, 순수한 인간관계 시작, 평등한 기회 욕구. 청소년 중기에는 강한 성욕, 이중사회성 욕구, 매우 독립적인. 또래의 성욕과 친근감, 뭐 이런 거 답으로 나오기 힘들겠죠. 강한 성욕, 이걸 답으로 좀 적기에는 민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소년 중기는 절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 내지 않고 있어요. 좀 그렇지 않나? 매기는 사람, 출제하는 사람이 강한 성욕이 답이야. 막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청소년 후기, 불안에 대한 강한 안전 욕구, 집단의 일원이 되고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성인기는 20세에서 30세인데 문제 나오면 약간 좀 오바 아닌가? 그죠? 사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함. 이거 이제 표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출에 한번 나왔습니다. 욕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설리번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내용 읽어보면 하나도 공감되는 거 없어. 병렬적 왜곡 하나 공감돼. 나머지는 그냥 새가 빠지게 외워야 됩니다. 자, 프롬. 이 사람의 책은 더 힘들어. 내가 이제 그 프롬 책도 또 2권인가 3권 빌려서 봤거든요.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설리번은 관련된 책 없어요, 국내에. 그 다음에 호나이는 읽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정리 좀 해놓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프롬은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프롬은 얘기합니다. 이제 도피기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자유를 성취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독, 무의미성, 고립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사람들은 보다 적은 자유를 가질수록 그들이 보다 많은 소속 및 안전의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프롬은 자유 대 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적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자, 프롬이 제시한 자유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안전을 되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3가지 정신적인 기제로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적 동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파자라고 그냥 앞에 글자를 떼서 외워요. 자, 그러면 자유로부터 왜 도피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두문자법 적고 저 책 핵심 정리책 있는 거 아세요? 핵심 정리는 완전히 우리가 시험에서 외워야 될 단어들만 빡빡빡빡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사실 수 있어요. 자, 핵심 정리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죠. 두문자법 알려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 유리, 내가 너만 따라간다. 너 시키는 대로만 외우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핵심 정리책 사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설명해 볼게요. 그냥 이거는 if예요, if. 우리나라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데도 이 전문상담 교사 강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인강도 없고 강사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전문상담 교사를 뽑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학교 도서관 가서 심리학책 수백 권, 수천 권 다 봐야 돼.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거나 핵심 정리집이 있으면 그거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전 세계의 심리학을 다 공부하고 시험 쳐라 라고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시간표가 국영수라도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이 만약에 고3이 됐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과목을 다 없애면서 1년 뒤에 수능을 칠 때니까 우리가 무슨 과목을 칠지는 안 알려줄 거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어쨌든 1년 뒤에 수능 쳐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채로, 깜깜 모르는 채로 일단 수능 시험에 올 거야. 그럼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된대? 몰라.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래. 야, 그럼 뭐 해야 돼? 국영수를 해야 돼? 체육, 미술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유로부터는 도피를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신적 기제, 권파자, 전권파자입니다. 자, 권위주의, 이걸로 말 만들 수 없었어. 파자권, 자권파 말도 없었어요. 권위주의,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 이외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힘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권위주의는 가학적, 피학적 추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권위주의는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권위주의고요. 내가 누구한테 그냥 지배당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가학적, 피학적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괴성. 인간은 타인 혹은 외부 세계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구합니다. 파괴성이 자주 사랑, 의무, 양심, 애국주의. 가미가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면서 무엇하고 그거 폭파시키잖아요. 비행기 타고 저기 폭파하러 가잖아요. 뭐예요? 애국주의 이런 게 되겠죠.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거. 애국주의로 합리화되고 위장되지만 파괴성의 징후는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고 믿었다. 자동적 동조. 대다수의 개인은 자동적 동조를 통해 자유의 문제를 도피하려고 추구한다. 우리 김밥 패딩. 우리 겨울이 오면 까만색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김밥 같다고 해서 김밥 패딩이라고 하죠. 자동적 동조. 패딩은 까만색이지. 이러는 게 이제 자동적 동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고 사회 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선호된 성격 유형을 채택한다. 사람들은 자동적 동조를 통해 자기의 상실이란 높은 대가를 치르면서 시대적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유행의 동조, 김밥 패딩. 전 아직 김밥 패딩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예요. 얼죽고, 얼어 죽어도 코트 입고 다닙니다. 동조함으로써 고독과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자, 이제 약간 전 절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이제 그 두문자법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의 기본적 욕구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 언제나 모의고사에 내고 있습니다. 자, 프롬의 기본적 욕구 몇 가지? 6가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과 자극으로 동그라미 쳐야겠다. 초속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몇 세컨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세요. 초속 몇 킬로미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괄호 친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초속 뾰로롱의 킬로미터로 관계를 맺다가 정지. 자, 이렇게 되면 6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갈게요. 관계성 어렵지 않아. 관계성.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생산적으로 사랑하려는 욕구. 그래서 관계를 성취한 이상적 방법은 배려, 책임감, 존경, 지식을 수반하는 생산적 사랑. 관계성의 욕구의 실패로 자기애가 나타난다.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실패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애를 가진 개인은 객관적으로 세계를 지각하지 못한다. 지가 지만 바라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초월. 인간이 이성과 상상력을 통해 만족할 수 없는 수동적인 동물 상태를 뛰어넘으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월에는, 여기가 초월이에요. 창조적, 생산적인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만약 개인의 창조 요구가 봉쇄되면 파괴적이 된다. 자, 소속감. 여기가 소속감입니다. 여기가 소속감. 가족, 집단, 지역사회 애착을 형성하는 욕구, 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속을 대체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소속감을 확립한다. 소속감을 성취한 방법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은 이거 3번은 안 읽어도 되겠다. 그냥 소속감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6가지. 프롬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욕구 6가지. 네 번째, 정체감. 여기 아까 정체감. 자, 정체감은 특징이 뭐냐? 개인 자신의 독특한 능력과 특성을 자각하려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은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거나 특정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정체감 욕구를 만족시켜요. 3번, 동조는 정체감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프롬은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의 특성보다 집단의 특성을 따르는 동조에 의해 정체감을 형성할 때 가짜 자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5번. 이 지향틀 좀 어려워요. 자, 안정적이고 일관된 참조 틀 혹은 헌신할 대상에 대한 욕구. 이것보다 뒤에 문장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은 자기 주변에서 진행되는 현상을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발달시켜야 된다. 합리적 참조는 객관적인 현실 지각을 제공합니다. 자, 비합리적인 참조는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현실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좋다는 거죠. 주관적이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목표를 통해 방향감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 지향틀. 환경에 대한 일관된 견해. 우리 지금 2년째 일관되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게 쓰는 게 맞지 않아? 근데 만약에 비합리적 참조를 하자면 뭐예요?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마스크를 막 벗으면 어쨌든 나도 막 지하철에서 체포되고,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옮을 수 있고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흥분과 자긍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한 욕구. 개인이 일상생활의 요구에 적응할 최고의 민감성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환경에 대한 욕구가 흥분과 자극이 되겠습니다. 지향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롬의 기본적 욕구 6가지를 이제 두문자법으로 외울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성격 심리에 거의 태동한 프로이트가 이제 성격 심리를 태동시켰고요. 프로이트의 그 어릴 때의 그런 경험으로, 과거 경험으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신프로이드 학파의 학자들을 한번 다 설명드려 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이제 그거 다 모으시면, 그거를 6월달까지 다 모으시면 핵심 정리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 책을 안 사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프린트가 하나라도 빠지면 마음에 불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그 요약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학원에 오셔서 핵심 정리집 책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프린트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으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1월부터 6월 개념 이론까지 쭉 프린트를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핵심 정리라는 건 답이 되겠고요. 퀴즈라는 거는 그 핵심 정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빵꾸를 뚫어놨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빵꾸를 메꾸어서 해주시면 뭘 느끼게 되냐면 엄마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했네. 엄마 내가 이걸 모르네를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1월이니까 차근차근 다 완벽하게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이제 한번
머릿속에 개념들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핵심 정리집이랑 퀴즈로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기본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